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부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인수위가 발표한 이제 경제 정책들을 면면히 보면 현재의 인수위가 밝힌 경제 정책으로는 한국 경제를 턴어라운드 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십수년간 좌우파 정권이 이제 바뀌면서 좌우파 정책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집행을 해왔는데 아무도 장기적으로 이제 이 성장률 하락 추세를 돌려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파는 이제 저성장 원인을 좌파의 반기업, 친노동, 규제 강화 같은 그런 이제 그 반시장적 정책에서 이제 원인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그 좌파 정책을 뒤집는 정책, 곧 규제 개혁이다, 노동 개혁과 같은 친시장적 정책을 펼치면 역동적인 혁신 성장이 살아나고 또 성장세도 회복될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수위가 밝힌 정책들을 보면 이미 우리가 MB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거의 다 경험해봤던 정책들의 재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좌파는 우파 정책의 부작용으로 이제 악화된 양극화라든가 또 불공정 문제를 해소를 하려고 규제 강화 또 이 공정, 분배, 또 친노동, 재벌개혁 같은 소위 억강부약의 사회주의적 정책을 펼쳐왔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좌우파 모두 사실 우리 한국 경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압축 성장으로 초래된 어마어마한 과밀한 이 국내 과밀 기업 생태계 그 구조, 그 과밀 구조, 그 다음에 이제 대중소기업으로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산업 구조 하에 있어서의 자생력이 없는 중소기업 집단들, 그리고 또 통상형 개방 경제의 수출 낙수 효과로 성장한 우리 내수 시장의 독특한 특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서구 어느 나라에서나 좌우파들이 취하는 일반적인 경제 정책을 계속 지난 십수년간 되풀이해 왔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이번 시간에 청년 일자리와 신성장 정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양질의 일감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둘째는 잃어버린 20년, 전 한 15년, 20년이 되죠. 여기 종지부를 찍고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잠재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신성장 정책이 무엇이며 또 포스트 코로나 민생 회복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 경제 토대가 될 수 있는 관광 입국 정책,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정부가 피할 수 없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간단하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대통령직의 평가는 궁극적인 게 이제 경제 성적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실패 대통령의 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국가 경제는 즉 글로벌 차원에서 세계 10위권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국민 경제는 K자형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는가. 또 GDP가 성장하면서 탄소 배출도 같이 증가해 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 탄소 중립을 하려면 탈동조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규제 개혁하고 노동 개혁만 하면은 성장이 회복되고 일자리가 생겨나는가. 또 잃어버린 20년으로부터 탈출해서 한국 경제의 일본화를 막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세션 끝날 때쯤 되면 나름대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한
과제이자 중요한 과제가 청년 일자리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실업률을 보면은 뭐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죠. 그러나 청년 일자리만 보면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측에 속하고, 또 지금 우리 청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지금의 일자리가 결국 미래 한국을 결정하는 거니까 청년 일자리가 결국 미래 한국의 모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주제 하에서는 기성세대와 청년 세대 간 어떻게 상생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또 지방에 이제 인재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방에서는 청년 일자리에 어떤 해법을 찾을 것인가. 또 우리 뭐 고용의 거의 85, 6%를 차지하고 있는 이 중소기업을 지금 우리 청년 인재들이 기피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일자리 해법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들을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일자리라는 것은 일감에서 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업을 보면은 수도권에 본사가 있습니다. LG전자, 현대전자, 현대, 삼성 다 이제 본사는 수도권에 이제 있고 지방에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사업장에 이제 에서 하는 일들을 우리는 이제 현장 일감이라 하고 본사에서 하는 일을 본사 일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감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현장 일감과 본사 일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현장 일감과 본사 일감은 정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 일감이 많아지면 본사 일감도 현장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늘어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장 일감과 본사 일감을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장 일감은 차를 또는 배를 직접 만드는 데 쓸 시간, 현장 일감이죠. 대신에 어떻게 더 좋은 차, 어떻게 더 좋은 선박을 만들까를 연구하는 게 이제 본사 일감이 이제 되겠죠. 자, 그럼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의 무선 사업부하고 애플이 있습니다. 애플이 이제 통신 관련 매출이 삼성전자보다 매출이 한 3배 정도가 더 많은데, 삼성전자의 무선 부품을 개발한 인력이 한 1,500여 명 정도가 되는데, 애플은 부품을 일체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전혀 자체 생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만여 명이나 되는 인력을 가지고 있죠. 10배가 넘는 개발 인력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일감이 삼성전자보다 많기 때문에 본사 일감이, 즉 개발 인력이 그렇게 많이 유지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현장 일감은 주로 공장을 중심으로 한 생산 기능직이 이제 중심입니다. 그 생산 기능직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일자리가 단순하죠. 현대차를 보면은 생산직, 기술직, 정비직, 지금 우리 현대차 전체 총원의 한 50%를 이제 이 생산 기능직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생산 기능직은 산업화 사회의 대표적인 일자리입니다. 유형이 굉장히 단순하죠. 종류가 많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사무직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본사 일감을 주로 감당하는 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식사회, 지금과 같은 지식사회, 고학력 사회에서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장 일감은 생산 기능직으로 대표될 수가 있고 본사 일감은 연구 사무직으로 대표될 수 있는데, 우리 청년 세대가 원하는 일자리는 현장 일감이 아니라 본사 일감이 되는 거죠. 연구 사무직 일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R&D 인력이 한 16%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5년간 한 12,000명 정도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제 은퇴를 하다 보니까 은퇴 세대들은 정년 연장을 더 하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반면에 회사에서는 은퇴 인력은 빨리 내보내고 새로운 MZ 세대들의 연구 개발 인력을 더 뽑아야 된다, 연구 개발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게 이제 갈등을 일으키고 있죠. 자, 그럼 이런 일자리 일감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지방 경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방 경제는 서울에 본사를 둔 대기업 하청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청 일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현장이고 사업장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방에 가면은 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이 소위 자발적인 일감 창출 역량이 없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이 중소기업들이
지방 경제 침체의 뿌리인 거죠. 그러니까 지방이 이 지자체별로 어떻게든지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그동안에 십수년간을 많은 신산업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이게 밑빠진 독이라는 거죠. 이 밑빠진 독이 바로 자생력이 없는 산단의 주인공격인 이 중소기업. 이 중소기업의 일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지방 경제라는 것은 지역별로 있는 이 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성장이 되면서 산업 도시가 이루어진 게 지자체의 경제 엔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 경제의 경제 엔진인 지방 산단이 지금은 제품을 제조하는, 즉 공장 중심의 산단이 돼요. 공장 산단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공장 산단을 우리가 본사 일감을 주로 취급하는 본사 산단으로 바꾼다면 지방에도 연구 사무직 일자리가 생겨나고 젊은 인재들이 굳이 수도권을 가지 않아도 되는 거가 되겠죠. 지금은 뭐 예를 들면은 지방 대학에서 뭐 경제학과를 나왔다, 관광학과를 나왔다 이런 이제 문과들이 갈 만한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로 이 지방에 있는 일감이라는 건 생산 기능직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본사 일자리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충분히 갈 자리가 이제 생겨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년 약 2,000개, 3,000개 정도의 우리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지금도 나가고 있어요. 년 단위로. 근데 이렇게 각자 도생으로 나가는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산업단지 단위로 조직화를 우리가 시킨다. 우리 개성공단을 나갔듯이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었듯이 조직화를 시켜 나간다 이러면 그 중소기업의 뿌리가 되는 기업들은 지방 산단에 남아 있으면서 현장에서 일감이 만들어지니까 그 중소기업 본사가 있는 지방 산단은 본사 현장을 지원하는 본사 일감으로 바뀌어지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산단 대개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산단 대개조 사업이 사실은 젊은 사람들을 유인을 하려고 뭐 이제 복리시설을 높게 한다든지 스마트 공정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게 중심이 되는데 사실은 핵심은 본사 일감으로 바꿔주는 거죠. 즉 본사 일감으로 현장 일감을 본사 일감으로 바꿔준다는 개념은 산업 고도화를 의미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그럼 이제 만약에 지방에 있는 지역 산단이 공장 산단이 아니라 본사 일감, 즉 현장을 지원하는 본사 일감으로 바뀌어져서 본사 산단이 되면은 그 지방에 있는 산업 도시는 어떻게 되느냐? 서울과 같은 직접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서울의 수도권이라는 것은 지방에 있는 사업장의 돈과 인재의 직접 효과로 인해서 커진 경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 자체의 산업 단지가 공장 산단에서 본사 산단으로 바뀌면 지방의 산업 도시 자체가 개발도상국이나 해외의 사업 현장을 지원하는 산업 수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조선 산업 도시인 거제도는 글로벌 조선 산업 수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포항은 제철 산업 수도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스웨덴의 말메 같으면은 이제 그 옛날 조선업이잖아요. 지금도 말메는 조선의 정비, 설계 이런 아주 그 고부가 기술 엔지니어들을 글로벌한 인재를 양성하는 회사 사관학교들이 다 거기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방산업 도시가 본사 현장을 지원하는 본사 일감으로 바뀌어지면 글로벌 산업 수도가 되면서 그 지방산업 도시, 즉 산업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일궈놓은 이 산업 인프라, 스마트 시티, 교육, 물류, 교통, 환경 이 모든 것을 다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게 이제 산업 수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우리 공장들이 현장 일감을 만들어내려면 설비를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우리 사회에서 아주 큰 우려가 세 가지가 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우려하는 게.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야, 그럼 우리 산업이 공동화되는 거 아니냐. 일자리가 유출이 되는 게 아니냐. 야, 이 국내 투자가 유출이 되는 게 아니냐. 이 세 가지의 이제 큰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합리적인 우려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조선업이 굉장히 잘 나갈 때 2010년 초반대에 조선업에 종사하는 하청업체까지 포함하면은 일자리가 한 20만 개 정도가 됐어요. 근데 지금 그게 한 9만 8천 개, 10만 개 이하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거의 2분의 1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수주 호황이 되니까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장이 이전해가지고 이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일감이 줄어들면서 조선소들이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인력이 감축해서 지금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다시 수주가 되니까 그때 내보냈던 기술자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죠, 이제는. 그 다음에 또 젊은 인력은 또 안 오려고 그러고.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진정한 산업 공동화다. 즉, 우리가 가진 기술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인력들이 밖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게 이게 진정한 산업 공동화인 거지, 제조 설비가 옮겨가는 건 아무 산업 공동화와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일자리 유출인데 이 일자리가 누구 일자리를 지금 얘기하냐? 우리 국민이, 우리 대졸자들이 갖기 싫어하는 일자리를 우리가 지금 지키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이 조선 인력으로 돌아오지 않고 젊은 애들이 오지 않으니까 뭘 하냐면은 외국 노동자를 늘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쿼타를 20%까지 줘가지고 주로 이제 용접工, 뭐 도장工이런 이제 그 기술자들을 외국에서 들여오는데, 그럼 이 외국인 기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자리 유출을 걱정해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해외로 설비를 이전하는 거를 마치 그게 기업 자체가 이전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조선업든 중소기업들이 가동률이 지금 뭐 60, 70%밖에 안 되면 30%, 40% 설비가 놀고 있는데 이렇게 일감이 없어서 점점점 인력을 줄여 나가다 보면 이게 이제 산업 공동화인데, 지금 우리가 해외로 나가자는 것은 해외로 나가서 더 크게 성장하자는 차원에서 나가자는 거니까 현장 일감은 현장에서 하지만은 현장 일감이 만들어지면은 국내 본사 일감이 만들어지면, 즉 R&D 연구소, 기업 부설 연구소를 더 투자해가지고 미래에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해외로 설비를 이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국내에 본사 일감을 더 창출하기 위한 설비, 연구개발 설비는 주로 설비 투자가 아니고 사람 투자잖아요. 연구 인력을 뽑는 투자니까. 그러면 사람 중심의 투자로 옮겨가는 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예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거의 뭐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 신발 산업의 메카였어요. 부산이. 그때에 우리 전성기 때 부산하고 김해 쪽에 신발 기업이 한 1,100여 개가 종사를 있었는데 지금 거의 다 문 닫고 한 200여 개가 지금 남아 있어요. 일감 유출.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정부가 기술 유출, 일자리 유출, 투자 유출 된다고 외환을 통제하면서 해외 투자를 막았습니다. 근데 그때 끝까지 버티다가 나갔던 기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창신, 화승, 또 태광, 이런 기업들이 생산 설비를 동남아로 옮기면서 거기서 일감이 늘어나면서 국내에서 이제 그 본사 일감을 키운 거죠. 지금 김해에 가보면은 1,000여 명의 태광 본사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향토 기업이거든. 그 태광은 서울에 본사 없잖아요. 김해에 본사를 둬도 그 본사 일감만으로도 1,000여 명의 인력을 고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중소기업이 앞으로 가야 될 일자리 이 창출의 이 방향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자, 이렇게 되면은 태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생산 설비를 이전하면 생산 설비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생산 설비를 이전해서 현지에서 가동을 일으키려면 현지인들을 교육하고 기술을 전수해서 품질을 잡아주려면 반드시 본사 국내에서 생산을 담당하던 기술자들이 같이 나가줘야 돼요. 일정 기간. 그게 뭐 초기 세다 한 2, 3년 기간을. 그러면은 기성세대는 설비를 이전하면서 현장 일감을 창출하는 곳에서 멘토 역할을 하는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현장의 일감이 늘어나면서 본사 일감이 늘어나니까 국내 본사에서는 연구 사무직으로 청년들을 추가로 뽑을 수 있는 아웃바운드 파견 고용과 인바인드 추가 고용이 동시에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있고.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일자리 정책의 포인트를 어디에다 둘 거냐. 지금 우리의 일자리 정책은 대부분 다가 창업 벤처를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바이오 배터리를 해서 새로운 고용을 일으키는 쪽에 포커스가 가 있는데 이게 맞는 방향이냐?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지금 기존 고용의 85%, 87%를 차지하고 있는 게 전통 중소기업들입니다. 그게 제조기업이든 서비스기업이든. 그러면 일자리 지금 기존 고용하고 있는 일자리를 유지하는 게 더 급합니까? 아니면은 새로운 사업을 일으켜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 더 급합니까? 답은 나오잖아요. 단 그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까 제가 조선업에서 외국 노동자 얘기를 했지만 단 그 일자리 그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 일자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즉 현장 일감에서 본사 일감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라는
라는 게 되겠죠. 그럼 현장 일감에서 본사 일감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려면 새로운 창업을 하고 새로운 신산업에 진출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존 산업을 진화시키는 거죠. 기존 산업을 본사 일감으로 진화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이제 해법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기존 산업은 이제는 뭐 이게 사양 산업이고 경쟁력이 떨어져서 빨리 이제는 우리는 반도체를 해야 되고 첨단 산업을 해야 되고 창업 벤처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쪽으로 지금 우리는 정책의 방향이 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참고로 보면 이 창의적 지식 노동, 소위 지식 고부가 지식 서비스라는 게 우리하고 비슷한 GDP 레벨의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한 21% 정도 되는데 선진국들은 한 4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 국민의 일자리가 아직도 굉장히 저부가 일자리를 우리가 하고 있다. 즉 우리 국민의 지식 수준에 걸맞지 않는 일자리를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최장시간에 최저 수준의 부가가치 생산성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유럽이 조선산업 말매 같은 예를 들었지만 뒤로 이제 빠졌다고 했잖아요. 개발도상국으로 즉 일본이다 한국으로 이제 조선 경쟁력을 빼앗겼는데 그러면 지금 유럽에는 조선 산업의 일자리가 없어졌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의 조선업이 한창일 때 약 한 30만 개, 28만 개의 일자리를 조선 산업 종사자가 있었는데 지금 오늘날도 28만 개의 조선 산업 일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조선 고급 선박 엔진 설계, 정비 인력 이런 고급 엔지니어 인력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런 유럽의 조선과 같은 그 길이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 산업들이 일자리 업그레이드를 하고 기존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아까 이 지방 문제를 이제 그 일감 관점에서 봤는데 이 지방의 문제를 우리 국가 전체로 확대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국제화가 잘 돼 있다고 우리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정도의 개방성, GDP의 어떤 개방 경제 또 그 GDP 수준 이런 나라들하고 OECD 비교를 해보면 대한민국이 놀라울 정도로 가장 세계화가 안 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화라 이러면 우리는 아웃바운드를 얘기를 해요. 한국이 해외로 무언가 제품을 만들어서 밖으로 팔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국제화가 돼 있죠. 그러나 세계가 한국으로는 굉장히 국제화가 떨어지는 거죠. 그 일례가 지금 우리는 망선적인 투자 적자, FDI와 ODI 반대죠. 국내 투자와 외국인 투자가 엄청난 적자를 지금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관광객도 엄청난 만성적인 관광 적자를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뭐 코로나 이전에 한 1,700만 명이 우리에 들어왔지만 우리 나간 국민은 2,800만 명이 넘단 말입니다. 그럼 1,000만 명 정도의 이 갭이 있는 거죠. 이 관광객들이 밖에 나가서 쓰는 그 달러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우리는 글로벌 경제 규모로 보면은 뭐 세계 10위권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대표 도시인 서울이나 이런 몇 개 도시들을 보면은 전 세계 우리 정도의 경제 규모와 GDP 수준의 그거에 비추어 보면 우리 도시 수준들 굉장히 떨어져요. 여기 보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도시 전망 순위가 한 31위밖에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은 아직도 세계에 알려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현재 OECD 평균의 GDP 기준으로 봤을 때 OECD의 나라의 해외 투자가 들어가는 게 그 나라의 GDP의 한 68%가 정도 돼요. 거의 70% 정도가 이제 된단 말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한 14%가 조금 넘어요. 우리보다가 더 작은 나라가 딱 한 나라 있습니다. 그게 일본입니다. 일본이 한 4, 5%밖에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이나 일본은 투자 불모지대가 돼버린 거예요. 왜? 과거에 제조 거점으로서 매력이 있을 때는 우리 국내 기업도 수출이 증가하면 국내에 투자를 하고 해외 기업도 국내에도 와서 제조 설비 투자를 해서 우리가 이제 아주 고도 성장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비교 우위를 잃으면서 대한민국에는 투자해봤자 ROI가 안 나오는 동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투자 불모지대를 어떻게 다시 해외 기업들이 해외의 자본과 인재가 모여들게끔 할 거냐. 사실 여기에 대한 답을 찾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다시 도작하는 방법을 찾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걸 일단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자, 만약에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이제 현장 일감과 본사 일감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현장 국가를 한 30여 개를 만든다. 즉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나가서 사업 현장, 사업장을 만든 예를 들면 베트남의 하노이 같은 거대한 한국 이 산업 단지가 있는 그런 나라를 한 30개 정도를 만든다 이러면 우리는 그 30여 개의 현장 일감을 현장 국가를 지원하는 본사 국가가 되는 거죠. HQ 국가. 그럼 HQ 국가가 된다면은 멘토 국가가 되는 거죠. 지금 싱가포르이 주장하는 게 세계의 멘토 국가를 지향하잖아요. 그럼 뭐냐? 개발도상국과 즉 현장 일감을 담당하는 개발도상국과 본사 일감을 담당하는 한국의 관계는 선수와 코치 관계로 바뀌는 거죠. 서로 경쟁하지 않는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2, 제3의 베트남을 만들고 USA 코리아, 미국의 러스트벨트에다가 우리의 거대한 우리 기업들이 나가서 그 나라의 산업을 갖다가 리바이벌 시켜줄 우리 제조 경쟁력을 활용해서 아프리카에도 또 우리가 단지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요번에 신정부에서 중추국가라는 비전을 제시를 하면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중추국가라 했는데 그 비전을 실현하는 길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길. 자, 그러면 우리가 HQ 국가가 된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 아까 제가 그제는 글로벌 조선 산업 수도가 된다 했는데 한국이 통째로 글로벌 산업 수도가 되는 거죠. 그럼 글로벌 산업 수도 역할을 하는 것은 국제 허브가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목마르게 대한민국이 아직도 세계화가 가장 덜 된 나라다라고 하는데 글로벌 자본과 인재를 끌어들이는 국제 허브. 국제 허브의 경제는 글로벌 자본과 인재의 직접 효과로 이루어지는 경제가 국제 허브 경제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글로벌 산업 수도 역할을 했을 때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글로벌 국제 허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1차 성장, 즉 고도 성장이 3만 불까지는 한국이 세계로 나가면서 했다면 2차 도약은 세계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걸 통해서 2차 도약을 이룰 수가 있다. 요번에 여러분들은 문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자유 반지성주의 뭐 이런 일반적인 것보다는 제가 이거 하나 읽어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때 국내 문제도 올바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취임사를 하신 분이 본인 머릿속에 뭘 두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 올바른 방향을 어떻게 구현할지는 퀘스천을 하겠지만 그러면 한국이 국제 허브와 같은 국가 전체가 플랫폼 국가로 즉 글로벌 지적 효과를 내는 건 플랫폼 국가죠. 플랫폼 국가로 바뀌면 그 속에 있는 우리 기업과 국민은 성장 기회가 글로벌로 확장이 되겠죠. 글로벌로 확장이 되고 우리 국민이 하는 일자리도 퀄리티가 달라지겠죠. 네. 여기까지 제가 청년 일자리 해법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삼성그룹이 해외 진출을 하면서 가장 속을 알았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우리 특히 이제 공장에 있는 인력들, 조장, 직장, 반장 이런 인력들을 우리가 내보내야 되잖아요. 헝가리에 공장을 만든다 이러면 그런 쪽에 가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제 현장 파견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언어도 안 되고 또 한국식으로 하다가 현지인들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예전에 베트남에서는 우리 삼성은 아닙니다만 다른 그 중소기업들이 이 봉제 공장에서 이 신고 다니던 하이힐을 빼가지고 작업자들 머리를 때린다든지 해서 이제 노동신문에 엄청 이제 문제가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현장에 파견하시는 분들의 사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이든 LG든 현대 같은 이런 대기업들은 다 주재원 양성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길게는 3개월, 또 더 길게는 6개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우리 인력이 나간다 이러면 절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비행기 타고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까지 교육을 시키죠. 현지 문화에 대한 교육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교육으로 저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